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한국여성기자협회가 마련한 스토킹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 토론회를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KBS 기자 양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지만 오늘 이 자리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서 마련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 신당역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이를 계기로 또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또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현행 법과 또 정부 개정안을 짚어보는 자리로서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데요. 사회 약자를 위한 정책 점검 프로젝트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더 많은 분들의 참석을 위해서 한국여성기자협회의 유튜브 채널로도 중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토론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국여성기자협회를 이끌고 계신 김경희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회장님은 SBS 생활문화부 선임 기자이시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기자협회 회장 맡고 있는 SBS 김경희입니다. 스토킹 가해자에 의한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그 충격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가 정신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언제든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우리 법 체계가 스토킹 범죄 처벌이나 예방 그리고 피해자 보호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자들의 공포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스토킹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재개정 문제와 함께 법 적용 시의 문제점까지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에 앞장서 주신 정춘숙 의원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셨는데요. 법률 재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한국여성변호사회 대외 협력이사를 맡고 계신 정수현 변호사님이 두 번째 발제자로 참여하셨는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는 피해자의 고통을 생생하게 대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는 신당역 살인사건 같은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적 보완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희 회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자리, 의미 있는 자리를 시적절하게 마련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간략히 소개를 드렸지만 오늘의 주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에 대한 소개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그야말로 스토킹 범죄 처벌 그리고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주제로 두 분의 주제 발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두 분의 토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현장에서의 질문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받는 댓글 질문을 함께 소화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점들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현장에서 적절히 반영해서 좋은 시간에 좋은 순서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모시기 힘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는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하신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님께서 현행법 그리고 법률 재개정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현재 정 의원님께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먼저 오늘 너무나 의미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성기자협회 김경희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을 때 이런 여성에 대한 범죄들, 특히 스토킹 범죄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법률을 그 재개정 그리고 이후에 또 과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실은 이제 이 법이 순서는 이 법이 이제 1999년 15대 국회 때부터 발의가 됐지만 번번이 입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입법이 됐을 때 22년 만에 입법이 되었다. 이제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았고요. 사실은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2016년, 그러니까 20대 국회 때도 이 법을 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제 법은 이제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이 있는 이런 모양인데요. 그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보시면 행위 유형이 다양하고 단순한 애정 표현이나 구애와 구분하기 어렵고 뭐 등등등 이렇게 써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검토 보고서 사실은 이제 이게 그때 당시에도 한국 사회에서 스토킹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뭐 애정 표현, 구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뭐 8만 원을 내면 해결이 되는 것 같은 그래서 가해자가 뭐 8만 원 주면 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정도의 그런 문제로 취급을 받았었죠. 그래서 22년 동안 이 법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사실은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왜곡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22년 동안 법을 못 만들었고 사실은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을 제가 이제 6월 달에 법을 냈습니다만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자마자 이 법을 냈죠. 그런데 속도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아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뉴스의 시간들 좀 확인해 보시면 이 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이 조혜연 구단이 겪은 스토킹 문제 이거 가지고 제가 국회에서도 토론을 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쌓이면서 결국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정말 법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강서구 전처살인 사건 이런 것들도 피해자 보호가 너무나 허술했다라고 하는 거 보여지는 거거든요. 사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스토킹 피해자들은 뭐 전 부인 혹은 애인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뭐 직장 동료 이런 굉장히 피해자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담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이 법이 만들어질 때도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20년 6월 1일이면 저희가 임기가 5월 30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법안을 낸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된 게 뭐 지금 한 20년, 이제 1년 됐으니까요. 그 정도 되었고, 그리고 사실은 통과가 되는 과정에서도 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낸 법하고는 상당히 다른 법이 만들어진 것은 이제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신당역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되면서 저도 사실은 그 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냈고요. 제가 내고 나서 정부에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부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불행한 사태는 이 법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은 지금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소속 법인데 아직 이 법을 논의할 공청회 날짜를 잡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신당역 그 살인 사건의 여론에 비하면 국회가 늦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재정법 같은 경우는 시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더군다나 이게 여성가족위원회 법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전체회에 이제 올라가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을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고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해야 된다 하고 한 다음에 법사위원회로 올라가죠. 법사위에서 바로 통과가 되면은 금방 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사실은 오늘 이런 토론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이 신속하게 날짜가 좀 잡히고 속도가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스토킹 제정법의 그 효과를 보면, 아이고,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스토킹 처벌법 제정 효과를 보면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가 굉장히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그동안에는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스토킹이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범죄구나, 이렇게 알아서 신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신당역 살인사건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또 따라서 높아지기도 하는 그런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드러난 것처럼 사실은 이 법이 우리가 이제 법이 가해자 처벌만 있고 피해자 보호가 매우 상당히 부족한 그런 입법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스토킹은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처벌과 보호를 같이 넣었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처벌법이 법무부 소속이니까 이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보호법이 이제 입안이 멀어진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한 그런 그 입법의 모양들인데, 그 전에는 성폭력 특별법 같은 경우도 처벌과 보호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무부처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부터 이제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여러 가지 여기서 보면은 잠정 조치를 포함한 이런 조치들이 사실 피해자 보호와 아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냥 빠져 있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스토킹 피해자가 그 본인의 일상과 단절되는 이런 일들 많이 있으면, 사례는 너무 많이 있어서 말을 다 하기가 시간이 없고요. 예를 들면 학교 다니는 애들 학교 그만두고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피해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또 체계적인 보호 지원 체계가 굉장히 미흡한 상태로 이 법이 출발을 하게 된 거죠. 법의 문제점들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스토킹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구성 요건, 그래서 이것이 스토킹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을 동반하고 지속적이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비한 그런 이제 협소한 스토킹 규정이 있고요.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피해자 보호 수단이 매우 부족합니다. 잠정 조치 1달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 응급조치 위반 시 벌칙이 과태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는 사실은 바로 잠정조치로 가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사태가 어렵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기소 불송치에 따른 잠정조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그거를 하다못해 안내라도 해주던가, 하다못해 그에 상응하는 다른 조치가 같이 왔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는 거. 그리고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는 애초에 빠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 자체는 없습니다. 반의사 불벌 조항은 의사에 반하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건데, 사실은 이 조항이 이번에도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 가해자가 처벌을 불허한다 이런 걸 피해자에게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집요하게 그 요청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토킹 해당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뭐 진로를 막아서고 뭐 일상생활에 뭐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하여튼 요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다 이제 맞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조금 잘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잠정 조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너무 짧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기간이 더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응급 조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응급 조치의 내용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 정도 갖고는 뭐 제재를 받는구나, 제재를 하는구나 이런 정도의 느낌을 받기가 굉장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그 앞입니다. 네. 가해자가 처벌불허한 의사를 현장의 이제 스토킹 관련법 중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봤을 때도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보복에 이제 그 반의사 불벌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보복이 두려움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 자체를 밝힐 수가 되게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의 정보를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협박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담을 엄청 많이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느끼게도 되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부모님이 찾아오기도 하고 뭐 가해자가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래서 스토킹 범죄 공소 기각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들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소 기각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피해자의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입법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조속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피해자 보호법이 연내에 저는 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제가 낸 피해자 보호법의 주요한 내용들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하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체계 구축, 조사 연구, 법률 구조,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의 신변 노출을 방지하는 것 그런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피해자들이 예를 들면은 굉장히 갈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피난할 수 있는 곳 혹은 이 스토킹을 받음으로 인해서 직장에 뭐 제대로 출근을 못하거나 예를 들면 전화 같은 거 받을 수 없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그런 노동 상황에서의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변을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정부도 법안을 내고 저도 법안을 내고 이렇게 된 상태인데 얼마나 속도를 내서 이 법안을 통과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관건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통상적인 심사를 거쳐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은 법사위에 가서 법안이 바로 통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법사위 1 법안 소위가 있고 2 법안 소위가 있는데 이 법은 이제 법사위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안 소위로 가게 되죠. 바로 통과가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면 국가에서 뭐 예산을 뭐 수반하는 일들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논의하기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법사위에 굉장히 요구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공청회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날짜도 못 잡고 있다고 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보호법이 연내에 제정되는 게 1차적인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스토킹 그 처벌법 개정안이 이제 필요합니다. 앞에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요. 제가 냈던 법안에 의하면 법안에는 반의사 불벌죄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법무부에서 기존의 어떤 관행대로 혹은 기존의 어떤 룰대로 법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가 좀 빠져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스토킹 정의가 확장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 반할 것 이런 거 삭제하는 거, 그다음에 포괄적인 보충 구성 요소들, 뭐 예시 뭐 이런 걸 통해서 훨씬 폭을 넓혀야 됩니다. 특히나 온라인 이런 거 많이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다 열거식으로 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열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정 조치, 뭐 긴급 응급 조치 이런 걸 강화해야 되고, 긴급 응급 조치 위반할 때 형사처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정 조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가 들어와야 되고, 또 신변 보호 요청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변 보호 요청이라고 하는 거는 경찰에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고,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는 법원을 통해 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요구하는 거죠. 이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는 피해자나 그냥 관련자들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내용들이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에 반할 것 삭제, 그리고 포괄적인 것들, 이에 준하는 행위, 뭐 그다음에 감시, 추적, 사칭, 정보 수집, 정보 변경, 뭐 이런 내용도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후 잠정 조치 같은 경우도 더 기간을 연장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사례에 맞춰 적절하게 조정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반의사 불벌 조항이야 뭐 지금 법무부에서도 안 하겠다고 이제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 반의사 불벌 조항의 폐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성계 쪽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강간, 강제추행 등 이런 형법적 성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있었는데 2013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 개정안에는 현행법에 문제점들이 대략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피해자 안전 조치, 뭐 신원 누설 금지, 국선 제도 뭐 도입,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신변 보호는 빠져 있네요. 피해자 안전 조치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 제목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냈던 법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뭐 반의사 불벌죄 이런 건 애초에 없었고, 온라인 스토킹 행위 추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내용을 했고, 신변 안전 조치 되어 있었고, 신원 누설 금지, 국선 변호자 제도 도입,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지금 법무부가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사실은 법무부가 훨씬 더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과거와 같은 범죄의 유형, 과거와 같은 정도의 법률적인 개입을 통해서 과연 최근에 요즘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과연 대응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거에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게 되었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법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뭐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면 이제는 뭐 과거에 비하면 조금 나아졌다, 뭐 이런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이렇게 나아지는 그 이유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있은 후에 나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많은 피해가 있어야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한편으로는 자괴감이 들고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보다 근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법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피해자 그러니까 가해자 처벌법이 이제 수정이 될 거고, 보호법이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해서 이제 올해 내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사실은 이제 너무 이제 가슴 아픈 게 그 신당역 사건이 막 뉴스에 막 보도되는 그날 여성가족위원회가 열려서 그날 제가 이 보호법을 이제 발의를 설명을 하러 갔어요. 정말 너무 우연인데 그날 정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일주일 전에 내가 설명하러 가겠다 그렇게 이제 여성가족위원회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사건이 이제 막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일들을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가슴이 아팠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이 법대로 제대로 입법이 제대로 상황에 맞게 조건에 맞게 만들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그 법이 법대로 지켜지는 게 입법 취지대로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곳에서 지적이 됐지만 뭐 피해자 위해에 대한 우려 없이 기계적으로 영장 기각됐고 그다음에 2차 고소 당시에도 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못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그 참혹한 결과로 저는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여성 폭력에 대한 관행과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잠정 조치 4호 신청에도 절반 이상이 뭐 기각이 된다, 막 이런 것들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고 실형 선고는 뭐 엄청 조금이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이 사법 종사자들이나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과 태도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면서 오늘 자료도 하나 봤는데 예를 들면 성범죄 가해자들이 그 배심원제를 통한 국민재판 되게 원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배심원들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가해자들이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의 변화, 이를 그리고 또 그러한 우리 사회의 이런 범죄 현실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법무부나 혹은 이런 사법부들의 사법 담당에 훨씬 그 선진화된 혹은 뭐 발달된 그런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 제 맨 앞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 법 22년 동안 안 된 이유가 사실은 이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니야. 뭐 서로 간에 연애하는 사람들끼리 있는 일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볍게 처벌해 보았던 이유가 이 법을 만드는데 22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이제 가해자 처벌법을 만들었고 피해자들이 엄청난 피해와 이 고통을 겪은 후에 이제 보호법을 만들고 이거는 너무 후진적인 겁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들도 필요하고 법률을 재개정하고 체계를 만드는 일들도 필요하고 이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경찰이나 그런 검찰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법사위에서 이 법이 이제 다루어질 건데요.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다루어질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약간 옆에 이제 김희균 기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법사위에서 처벌법이 다루어질 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누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실제로 그 내용들이 제출된 내용들 그대로 만들어지는가. 왜냐하면 사실은 뭐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 그다음에 반의사 불벌죄 폐지 그리고 뭐 신변 보호 요청 그 외에 뭐 잠정 조치가 드랍됐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게 지금은 막 이 상황에서 그래 해야 돼 이렇게 되지만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잘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보호법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을 만들 때요. 제 법이 법사위에 가서 2분의 1쪽이 됐습니다. 정의조항이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여성폭력이라 함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법사위에 가가지고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된 거예요. 법이 2분의 1쪽이 됐죠. 그래서
잘 논의를 살펴봐야지 법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춘숙 위원님의 첫 번째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의원님께서는 한국 여성의 전화 상임 대표도 하셨고 또 여성 인권과 관련해서 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만큼 어떤 성과 관련한 특히 여성 관련 감수성이 굉장히 높으시겠지만 그런 점을 꼭 배제하고서라도 현재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 있고 피해자 보호는 없다라는 그런 반쪽 입법이라는 측면 그리고 꼭 큰 피해가 난 다음에서야 사회가 움직인다라는 거에 안타까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후에 더 많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토론을 통한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를 기대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피해자 보호를 더욱더 강화할 것인가, 즉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이번에는 정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대외협력 상임이사님 모시고 주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수경 변호사입니다. 저는 한국여성변호사회 대외협력이사를 맡고 있고요. 2012년 법무부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사 제도가 시행됐을 때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에 관한 범죄들이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고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왜 변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고 또한 현재의 적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 법무부의 개정안이 나온 상태에서 앞으로의 시행 전망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태와 원인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실태는 구속이 2.7% 그리고 잠정조치 4호가 유치장에 유치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반이 기각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 법은 시행된 지 1년이고요. 아직 판례로 나온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성범죄, 강간이나 주거침입, 협박, 폭력과 같이 스토킹 범죄가 있을 경우에 현재 처벌이 되고 있고 구속도 되고 있고 실형도 선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만 저질렀을 때의 구속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현재 실제 법 적용 자체에서 그렇게 중한 범죄로 인식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신당동 살인사건 이전에는 사실은 스토킹 범죄의 요건으로, 법률상 요건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 과연 해석이 무엇이냐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조차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번 연락한 것을 지속적 반복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3번 연락해야 되느냐, 5번 연락해야 되느냐, 이거는 일선 경찰들한테서 나온 얘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판례가 나오는 걸 보고 우리는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하니까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달에 있었던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에는 구속이 확연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스토킹 처벌법, 현재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까 정춘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민의 법관정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눈치 보기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 몇 달 동안 그리고 앞으로 계속 법 시행 내내 지속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고 법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감형폭이 큽니다. 강간과 주거침입과 폭행과 협박과 스토킹 처벌법으로 현재 1심에서 2년 6개월 받은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 5가지 범죄 중에 강간과 주거침입을 제외하면 폭행, 협박, 스토킹 처벌법 모두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따라서 2심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석방 가능성이 커지고 대폭 감형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가해자 측이 목숨을 걸고 합의에 매달립니다. 저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을 해왔는데 성폭력 특별법에서 반의사 불벌죄의 논의가 초반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빠지게 됐죠. 왜냐하면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 자체에 대한 피해보다 나중에 합의 과정에서 얻는 2차 피해가 너무나 극심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유지하였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 측이나 가해자의 가족에게 받는 그 압박감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성폭력특별법에서도 반의사 불벌죄가 빠진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았어도 그러면은 반의사 불벌죄가 빠지면 합의 시도가 없어지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범죄이던 스토킹 처벌법이던 가해자 쪽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규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합의와 동시에 법 자체가 처벌 기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감명하고 좀 더 목숨을 걸고 합의에 매달리지만, 반의사 불벌죄가 법무부 안처럼 폐지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응급 조치 활용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접근 금지를 하더라도 많은 가해자들이 스토킹 범죄의 경우 접근 금지를 받고 또 다시 집으로 찾아가거나 아니면 직장을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집 근처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응급조치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현재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태료 처분이 1,000만 원 정도 기준선인 것 같은데, 과태료 처분을 가지고 벌금을 받는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유축감을 가지는 가해자가 거의 없는데, 단순 과태료 처분만으로도 어떤 가해자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잠정조치 위반 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잠정조치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을 받아서 형벌을 취하겠다는 것이고, 사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위해가 빨리 가해지지 않습니다. 구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왜 그러면 이렇게 스토킹 범죄가 입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온적으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졌느냐? 왜냐하면 이전에는 경범죄 처벌법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경찰이 있었을 때 작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만 원이면 해결될 일을 가지고 지금 올해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이것을 유치장에 넣겠다, 아니면 접근금지 명령을 해가지고 너를 어떻게 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일선 수사기관에서 이렇게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스토킹 범죄 자체가 이렇게 신당역 살인사건처럼 중한 살인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반드시 스토킹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스토킹 범죄 자체가 반드시 중한 경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층간소음으로 위층에 항의하러 몇 번 갔는데 그걸 스토킹 범죄로 신고해서 내가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피의자가 되고 내가 피고인이 될 수 있는 법률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 구속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체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형사소송법 체계는 근대 형사소송법 체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대 형사소송법 체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해자, 피고인이 고문을 받아서 재판을 받고 실토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가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의자와 피고인이 그런 식으로 고문이나 부당한 그런 어떤 수사나 재판 과정의 압박 속에서 실체 진실이 없어지고 피고인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형사소송법 입법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권리의식이 높아졌고요. 옛날에 비해서 짧은 시간 내에 급격히 권리에 대한 인식과 그 권리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형사소송법 규정은 가해자를 보호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들은 자신을 보호할 입법과 자신을 보호할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을 아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이러한 욕구와 굉장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속이란 무엇이냐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속제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면 재판의 편의와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구속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만 구속 사유로 아주 좁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직업이 있고 집이 있다. 내가 어디 모텔 같은 데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구속 가능성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에서 담당 판사가 이상해서 그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자체에 구속 사유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거해서 직업이 있고 주거가 안정적인 피고인을 도저히 구속할 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이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고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잠정 조치 한 달 이내에 경찰의 유치장에 유치하는 제도가 법문상 스토킹 처벌법상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마당에 이 경찰서 유치에 대해서 편하게 결정할 판사나 이것을 쉽게 시행할 경찰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구속 자체에 대한 요건이 좀 더 완화되어야 다른 체포 요건이나 경찰서 유치와 같은 일시적인 인신구속 제도가 활성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민원이 발생하는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스토킹 범죄로 경찰서 유치 한 달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데미지가 큰 범죄는 아니에요. 구치소까지 간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직장을 잃게 될 가능성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직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으로 명예가 훼손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현행범인 체포만 돼도 자신을 체포한 경찰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선 경찰이나 판사들이 좀 더 쉽게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잠정 조치가 한 달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를 하는 건데요. 이 잠정 조치도 다양한 활용 방안이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경찰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근 후에 유치를 몇 시간 동안 한다던가 주말에 금, 토, 일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피해자를 너무 봐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건의 경중이 스토킹 범죄에서는 굉장히 경한 것부터 시작해서 중한 것까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태, 신당역 살인사건 이전의 상태라면 구속도 안 되고 유치도 안 되고 가해자는 계속 경고는 받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일단 경찰이 출동해서 가해자의 인신을 확보하고 유치장에 쳐넣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1시간이 됐든 8시간이 됐든 24시간이 됐든 그것에 가해자에게 주는 경고의 의미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2022년 10월 19일 법무부의 이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입법은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방안이 일단 추가된 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도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현재의 성폭력 피해자 국선 변호사,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와 비슷하게 활용이 될 것 같고요.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가 필요한 거는 특히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나 가해자의 가족, 가해자의 변호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합의를
할 수 있고 합의에 어떤 조건을 걸 수 있고 그것을 도와주는 나의 국선 변호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2차 피해 방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현재 가정법원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한번 신청했을 때 6개월 정도 조치가 나오고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상은 긴급 응급조치가 뭐 한 달 정도인데요. 스토킹 범죄의 특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해 행위입니다. 이것은 한 달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달 조용하고 2달 조용하고 3달 조용하다가도 갑자기 나타나서 이전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스토킹 범죄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접근금지 명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장기간 1년, 3년 이런 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외국 입법례 같은 경우는 영국인지 미국에서 10년 동안 접근금지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온 경우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속사유 확대가 필요한데요. 구속사유 확대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야 할지 특별법으로 규정이 되어야 할지 그거는 추가 논의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의 매우 제한적으로 구속이 되는 사유 자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 등 여러 다양한 범죄에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사 중 재범 가능성이나 수사 중 보복 범죄 가능성이나 긴급 응급조치 위반이나 잠정조치 위반을 구속 사유로 넣을 수 있으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판사들이 좀 더 쉽게 구속을 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길을 열어주고 실무에서 담당 판사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구속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형량만 올리는 입법이 왜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중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럼 형량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구속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형량만 올리는 것이 피해자를 돕는 길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5년 동안 사귀던 남자, 10년 동안 사귀던 남자가 나를 스토킹하는 게 명확해요. 그래서 고소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 남자가 그러면 직장도 잃고 무조건 가면 실형이고 3년 이상으로 처벌을 받는 사회 분위기에서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사실은 처벌보다는 이후에 나한테 접근하지 말라가 중점입니다. 하지만 신고와 고소를 했을 때 가해자의 삶이 내가 그래도 한때 인연을 맺고 살았던 가해자의 삶이 파괴되는 거는 피해자 자체에서도 쉽게 신고하지 못할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벌만이 등산은 아니다. 형량폭은 올려서 입법을 하되 실무에서는 그 적정한 수준에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그 사안에 맞게 형량이 나가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접근금지처럼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한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한 메시지로 가해자에게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의사 불법죄 폐지 이후에도 합의의 압박은 계속될 거고요. 따라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굉장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접근 금지 기간을 장기로 해야 되고요. 위반 시 잠정조치 4호를 적극적으로 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가 좀 더 유연하게 돼야지 위반 시 잠정조치 4호도 판사가 결정하기가 좀 더 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 활성화도 필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현행범 체포도 사실은 가능한데요. 데이트 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아니면 가정폭력 사안에서 경찰이 오면 피해자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건 진행하실 거예요? 그럼 피해자는 망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랫동안 알아왔던 가족이고 데이트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망설이다가 사건 진행 안 하겠습니다 하면 현장에서 경찰관은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될까요? 내가 스토킹을 해도 아무렇지 않구나. 내가 가정폭력을 해도 아무렇지 않구나. 이 여자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경찰도 이 여자 편이 아니구나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물론 가해 행위가 계속되면 나중에 구속도 되고 처벌도 되고 실형도 되겠죠. 하지만 그때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늦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분쟁 상황이 일어나서 경찰이 출동했을 그 당시에
체포가 좀 더 유연하고 활성화가 된다면 그것으로 가해자에게 강력한 초반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이것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범 체포 요건, 경찰이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 또한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범죄에서 현행범 체포를 할 때도 그 체포당하는 사람이 나중에 경찰을 상대로 해서 적법하게 체포하지 않았다고 해서 온갖 위헌, 그리고 뭐 고소, 고발, 일선 경찰들도 너무 힘들어요. 체포를 하고 나면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힘든 겁니다. 나 체포돼서 48시간 경찰서에 있어서 나 직장 잘리고 당신 내 인생 책임져. 이렇게 가해자가 나오면 경찰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범 체포 요건 이외 체포 요건을 좀 더 법문상 완화를 하든지 아니면 추가 입법으로 해서 이렇게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런 식으로 묻지 말고 체포를 좀 하는 것을 활성화할 입법이 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성폭력 방지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입법했고 지금까지 계속 연장돼서 그 계속 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것은 모든 여성에 대한 또한 모든 성폭력, 데이트폭력 그런 모든 그 피해 젠더에 대한 여성폭력 방지법이고요. 이것은 기본 취지가 묻지 않고 체포한다입니다. 데이트 폭력 장소에 갔다, 스토킹 범죄 피해 장소에 갔다 하면은 피해자한테 사건을 진행할지 아닐지를 묻지 않습니다. 바로 체포해서 가해자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해자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이 한 행동이 법으로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판결을 받을 때 아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판결은 6개월, 사건 발생하고 6개월, 1년 6개월, 뭐 2년 지나서 판결 나오는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아직 지금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출동하고 가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되면 인신이 구속될 수 있다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바로 체포를 할 수 있다면 피해자 보호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가해자가 더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강력한 브레이크 효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많은 여성 범죄에 있어서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스토킹 범죄까지 왜 이렇게 법이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냐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단기간 내에 많은 법 개정과 그리고 법 현실이 변화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르게 어떤 여성 보호에 대한 입법이 정착하는 나라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감사함과 뿌듯함이 있고요. 이렇게 의원님 같으신 분들께서 새로운 입법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것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 제도입니다. 근대적 형사사법 제도입니다. 여성들과 많은 여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든 범죄에 있어서 통합적인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기존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법조인의 한 사람이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지금 시행되는 법이 되게 좋고 적절하고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뭔가를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성폭력, 가정폭력에서도 법 제도가 많이 변경되어 왔고 많이 보호되어 왔고 물론 우리가 나갈 길은 많지만 스토킹 범죄도 또한 앞으로 많은 법 개정이 되고 그리고 일선에서의 인식이나 이런 것도 변화돼서 저는 굉장히 상황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법 개정과 법 시행 현실의 유익은 살아있는 우리가 보지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희망적으로 법 개정이 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야말로 열띤 주제 발표를 드렸는데요. 정수경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정말 이 스토킹, 특히 피해자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공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열띤 주제 발표를 듣는 사이에 유튜브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의견들 또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한 의견을 소개해드리고 두 분 토론자분들께 질의응답을 넘기도록 할 텐데요.
스토킹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존재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스토킹은 중범죄라는 인식과 함께 강력하게 처벌돼야 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 위반 시 곧바로 인신구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 납치, 강간, 폭행, 사체유기 등 강력범죄의 전조 현상이 바로 스토킹입니다. 여자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더욱 무차별적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토킹 피해자들은 피해자임에도 죄 지은 사람처럼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닙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왜 보호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고질병입니다. 네, 비슷한 맥락의 또 댓글들 그리고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발제가 조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서 또 발제에서 다뤄지지 않은 많은 내용들을 다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토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은 SBS 사회부 기자는 2017년에 입사한 6년차 기자이지만 누구보다도 스토킹 관련한 범죄와 피해를 가까이서 다뤘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있었던 신당역 살인사건을 취재하면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또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발제자로 소개드렸고요. 두 번째는 김희균 한국여성기자협회 감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 감사님은 동아일보 정책사회부장을 맡고 계시고요. 여성가족부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교육, 복지 그리고 고용 전반에 걸쳐서 여성 문제를 다루시는 분들입니다. 이 두 분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동아일보의 김희균 정책사회부장입니다. 일단 지금 두 분 말씀을 너무 잘 들었고요. 추가 질문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쟁점들을 아주 세세하게 잘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정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법무부가 스토킹 방지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당초 의원님이 추진했던 입법 초안을 뒤늦게 보완하는 성격이 좀 있어서 시기적으로 저는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법무부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좀 여쭙고 싶고요. 추가로 이 현재 국회에 지금 발의된 관련 개정안도 20개가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법 속도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법무부 개정안이나 국회에 계류된 여러 법안들을 조율해서 속도를 좀 내려면 국회나 언론이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고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지금 이제 법무부 개정안은 이제 이런 정도의 제목 정도가 지금 나온 상태죠. 예, 지금 제목으로 본다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할 만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법안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가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잠정 조치를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 확대할 거냐, 혹은 격리 조치한다면 어느 정도 할 거냐,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 할 거면 그 신속한 정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특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특별하게 취해진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처리의 속도의 문제라든지 기간의 문제라든지 이것이 기존의 형사사법 체계를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내용들이 포함되나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보호법과 관련해서 많은 법안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여성가족부나 혹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 법을 빨리 공청회를 하는 게 첫 번째 단추를 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여성가족위원회가 있을 건데요, 국정감사가. 그런 국정감사에서도 물어봐 줘야 됩니다. 이 공청회 언제 할 건가? 그래야만 이게 이제 그 궤도에, 법 제정의 궤도를 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하면 될까요? 아까 이제 앞서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긴 했는데 저는 SBS 사회부 사건팀 신정은 기자고요. 경찰 출입하면서 작년부터 스토킹 범죄 관련해서 김태현, 이석준, 김병찬 그리고 이번에 신당역 사건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스토킹 범죄들을 본의 아니게 다 취재를 맡아오면서 스토킹 피해자들이나 아니면 유족들도 자주 만나 뵙고 관련해서 기획 기사들도 쓸 수 있는 경험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신당역 사건이 있고 나서 처음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면 저희가 바로 이제 경찰에 전화를 하죠. 이제 주무 과장한테 전화를 하면 이제는 묻는 질문이 좀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 신변보호 대상이었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질문들을 짜서 확인할 것들을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그리고 또 꼭 이런 그 추가 범죄로 이어지지 않은 사건 말고도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이 잠정 조치나 뭐 신변보호 조치를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라는 그 설명을 꽤 자주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 뭘 원치 않았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11가지 정도 제안을 했는데, 뭐 집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그리고 스마트워치를 뭐 채워주고, 이런 것들을 피해자가 좀 부담스러워했고 원치 않았고, 그리고 좀 이런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조금 부담스럽고 알려질까봐 좀 공포스러워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의원님도 그렇고 변호사님도 그렇고 이제 그런 잠정조치 제도의 다양한 활용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사실 지금 선에선 되게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라도 막 제 직장 앞에서 경찰이 왔다 갔다 이제 집까지 에스코트 해주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의 좀 구체적인 좀 보완이 어떤 활용이 있을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질문으로 갈 수 있는 거는, 그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이 여러 잠정 조치가 되려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또 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작정하고 진짜 이제 신당역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추가 피해자들이 이제 다시 컨택했을 때 얘기했을 때 들어보니까,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맞겠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좀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들여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맞춰가면서 좀 준비를 하면 좋을지 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뭐 워치를 차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한편으로 보면 피해자가 감시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사실은 가해자를 살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해자 살피는데 너무 복잡하거나 혹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니까 피해자를 보호하는 식으로 훨씬 이제 뭐 피해자가 협조적일 테고, 그 다음에 뭐 동선 일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저는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원래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가해자가 접근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지금 그러니까 가해자가 자기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피해자 보호가 훨씬 그래도 좀 더 잘 보여지기도 하고, 이제 이러니까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바꾸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잠정 조치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문제죠. 이런 스타일의 잠정 조치라고도 하고 임시 조치라고도 하고 긴급 임시 조치라고도 하는 이 부분들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대로 집행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뭐 100m 이내 접근 금지 이런 게 있어. 근데 이거를 어겼을 땐 그에 마땅한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어겼는데 별 상응한 조치가 없어. 이런 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글씨에는 써 있는데 별로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작동이 되는 이 사후 조치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뭐 잠정 조치라고 하는 혹은 긴급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 글씨에 써 있는 그대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국가의 공권력이 움직여져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사실 뭐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법이라는 게 옛날에 저희 뭐 법학과 다닐 때 법학자 중에 천재가 없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어떤 추상적인 어떤 아름다움이나 진리를 추구하는 뭐 그런 학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에 맞닥뜨려진 현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렇게 누구를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고 어떤 법 규정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법 규정에 적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천재는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도가 나온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 제도가 나온다 했을 때 그렇게 기발하고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것을 찾긴 참 어려워요.
지금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안은 이미 기존의 성폭력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 방안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CCTV 설치, 그리고 스마트워치, 그리고 경찰 순찰 강화 이런 것들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요소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찰이 1시간에 한 번씩 다른 지역보다 10배, 20배 순찰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작심하고 완전히 모든 삶의 에너지를 범죄에 집중하는 범죄자 한 명을 막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 자체가 워낙 경미한 것에서부터 중한 것에서까지 다양하고요. 아까 막 구속으로 바로 구속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제가 윗집 아파트에 너무 시끄러워요 하고 항의하러 2번 올라갔는데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하고 뭐 2번 올라왔으니까 3번째는 구속이에요 뭐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스토킹 범죄가 여성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데이트 폭력 상황에서만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가 되고 개정이 되면 이것은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피해자로서 혹은 가해자로서 제3자로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나 저희 같은 변호사들은 법이 한쪽으로 너무 과하게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요.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참 어렵지만 지금 법무부 개정안에서 제가 눈에 띄는 것은 전자발찌 부착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 쪽에 접근하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어서 사실은 전자장치 부착 이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터넷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이런 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들께서는 그래서 제가 그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게 경찰이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경찰은 어쨌든 중립기관이에요. 수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피해자만 위할 수 없고 가해자만 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편에 선 국선 변호사가 있다면 좀 더 피해자에게 경험적으로 이런 조치들이 됐을 때 보호받는 것을 좀 안내하고 피해자를 설득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경찰이 순찰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눈에 띄거나 피해자 이 사람이 피해자다 이렇게 소문나거나 이럴 정도로 그렇게까지 순찰을 강화한 적은 저는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피해자 제도를 피해자분들께서도 조금 너무 부담을 갖지 않고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스마트워치는 사실은 뭐 충전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잘 꺼진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오작동했을 때 사실 되게 민망하잖아요.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눌렀어요. 이렇게 경찰이 오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하지만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많은 피해자분들께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CCTV 주거지 근처 CCTV 설치도 사실은 설치 요청한다고 다음날 되는 게 아니에요. 경찰에서 위원회 열리고 뭐 열리고 그럼 1달, 2달 걸리고요. 다 그렇거든요. 근데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잠정적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기존 피해자 조치를 좀 더 잘 활용하시고, 법무부 개정법에 의하면 전자장치 부착 등이 어떻게 좀 더 활용이 잘 될 수 있을까. 사실 핸드폰이나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는 필수품이니까 그런 위치 추적 같은 거를 이용해서 좀 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까워지는 것 자체를 좀 막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전자장치가 부착돼 있어도 우리가 많이 뉴스에서 보듯이 전자장치 끊고 그냥 나 인생 이제 끝이다, 막장이다, 그래서 전자장치 끊고 범행하는 사람을 사실 막기가 쉬운 건 아니죠. 저희가 이따가 유튜브에서 온 질문들을 몰아서 이제 질문을 드리긴 할 텐데, 관련 질문이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정수경 변호사님께 질문을 지금 드릴게요. 그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에서 100m가 너무 가깝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가해자의 접근을 발견하고 신고해도 공격을 막기에 너무 늦었다라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반경 1km 정도로 확장하는 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에 관련된 의견이. 글쎄요, 100m가 100m 그러니까 뛰어오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1km는 서울에서 보이지도 않겠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뭐 접근 금지 조치 자체가 가해자에게 되게 뭐 그렇게 가해자예요. 범죄자의 일상을 파괴할 정도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1km 정도면 사실은 그게 그런지 100m, 200m, 뭐 300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km는 너무 먼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1km 접근 금지를 법안으로 내신 의원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0m 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100m로 정하는 것도 그냥 뭐 그냥 100m로 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법을 낼 때 이미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럴 때 이제 논의가 많이 있었던 점은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정수경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전자장치 부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가 낸 여러 가지 안들 좋은데 구체적으로 글씨가 나와야죠. 법안으로 나와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과연 이 입법 취지 혹은 이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피해자 보호라고 하는 것 혹은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지를 세세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목만화 상태라서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전자장치 부착 좋으면 되게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요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신당역 살인 사건을 겪으면서 경악하셨겠지만 입법을 잘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워요. 그리고 입법을 잘하면 좀 마음을 놓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법을 잘해도 지속적인 국민의 관심과 그런 어떤 열망이 없으면 시행이 제대로 되기 어렵고요.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한 명의 범죄자를 막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 피해자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제3자의 위치에 처할 가능성이 그나마 높을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서 강제추행이 발생한다든지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뛰어간다든지 혹은 피해자를 향해 뛰어온다든지 이런 제3자의 상황에서 우리가 제3자로서 조금이나마 연대하고 피해자를 조금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사실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동차 내에서 강제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한테 괜찮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뭐 촬영 장면을 목격하고 뭐 얘기해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괜찮으시냐고 경찰 불러주겠냐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스토킹 있는 사람이 오면 피해자 곁에 서서 그래도 경찰에 신고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괜찮냐고 해줄 수 있고요. 같은 범죄를 당한 피해자라도 그 범죄 현장에서 자신을 위한 한 사람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는 그 피해 상황을 극복하는 것 양상은 굉장히 다릅니다. 지하철에서 나를 만진 강제추행범이 미웠지만 그 옆에서 그런 뭐 쫑알쫑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그러고 사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신당역 살인 사건에 분노하고 계시지만 또 입법이 잘해야 된다. 검찰이 잘해야 된다. 법무부가 잘해야 된다. 경찰이 잘해야 된다. 판사 왜 그거밖에 못하냐라고 얘기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조금 위험하지만 그래도 피해자 옆에 있어주고 피해자 편에 서주고 피해자를 위해서 말 한마디 해주고 이게 진짜 여러분 방안입니다. 법으로 다 막을 수 없고요. 경찰이 다 막을 수 없고요. 피해자가 또 어떻게 이 상황을 다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입법을 하는데 당연히 노력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셔야겠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아동학대 사건도 마찬가지고 성폭력 사건도 마찬가지고 가정폭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3자로서 뭔가 의심스러운데 경찰에 신고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그냥 한번 신고 정도 해주시는 그것이 현장에서 각자의 삶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입법했으니까 됐겠지. 경찰 책임이지 검찰 책임이지 판사 책임이지 이렇게 있는 거는 크게 도움도 안 되고 그게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그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좀 추가로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정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층간소음 같은 경우로 스토킹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하셨고요. 실제 제가 범죄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신고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긴 했지만
그거를 사안별로 들여다보면 아주 심각한 스토킹은 한 10% 정도 되고 스토킹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신고가 많아지면 오히려 사법기관에서 이 신고를 좀 느슨하게 다루는 부작용도 생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범죄 전문가들 의견은 스토킹 범죄를 사안별로 좀 심각성을 판단하는 지표 같은 거를 만들어서 범국민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 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안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스토킹 범죄의 뜻이 지속적이고 잠깐만 볼게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성폭력 특례법이 발생하고 나서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죠. 그러니까 단순 폭행 상황인데도 성폭력으로 신고합니다. 피해자들이. 왜냐하면 더 국선 변호사도 붙죠. 경찰도 긴장해서 자기 말 들어주죠.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의 피해자를 전체 법 체계에 비추어서 더 보호할 때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특별히 협박하는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 자체가 스토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협박을 10번 하면 그것이 협박죄도 되지만 스토킹 범죄도 해당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을 갔는데 위층 사람이 나를 그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스토킹 범죄자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 어떤 법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게 전체 법 체계에서 적정한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은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선 경찰에서도 시행이 법이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2번이냐 3번이냐 5번이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어떤 구별하는 실무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케이스가 쌓여가면서 적절하게 만들어지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악용하시는 분들이 뭐 성폭력 범죄도 마찬가지고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피해자들이 사실은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나는 정말 중대한데 거짓 신고하고 과장 신고하고 허위 신고하시는 분들 때문에 진짜 피해자가 사실 더 피해를 입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해서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위험도 평가는 이제 경찰이 하게 되니까 사실 주관적인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객관적으로 개량하는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고 나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고위험 군들에 대한 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장 수사관들한테 대응 역량을 제고하겠다 이런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험성 평가는 어떤 경우라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것이 뭐 가정폭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위험성 평가 지표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거든요. 외국의 예도 많이 가져왔었고 스토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법이 뭐 초기에 뭐 여러 가지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일반 국민들은 스토킹이 어떤 것이라는 걸 점점 알아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제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발표가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추가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요. 그 아까 이제 나왔던 내용들 중에 뭐 처벌을 늘리는 게 능사만은 아니다라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뭐 판결문 분석을 해봤더니 뭐 집 앞에서 흉기, 칼 사진을 찍어서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이런 식의 협박까지 이루어졌는데 집행유예 판결 받고 나오고,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좀 손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뭐 양형 기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춘숙 의원님이나 정수영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이게 단순히 성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형량이 좀 작죠. 왜냐하면 초범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고요. 아까 말씀하신 칼 사진은 엄밀하게 말하면 협박입니다. 칼 사진을 보냈다. 그럼 협박은 뭐 벌금 50만 원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특히 초범의 경우 그 전에 이력이 없고 멀쩡하게 직장 생활을 한다? 이런 사람 인생을 우리가 굳이 그 판사도 실형 때리기가 부담스럽고 검사도 구형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온정주의라고 하죠. 처벌이 너무 온정주의다. 그리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에서 실형 선고율 자체가 높지 않다. 다만
성폭력 특별법 제정 이후로 그나마 성폭력 범죄에서 실형, 초범이지만 실형을 하는 경우도 늘어났고요. 구속되는 경우도 늘어났고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뭐 강간, 중강간 사건인데 초범이다 이러면 징역 2년 6월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이 느끼기에는 그거밖에 안 나와요? 2년 6월 있다가 저한테 찾아오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실형 선고를 안 합니다. 기회를 줄 수 있을 만큼 주겠다는 것이 이 현재의 형사사법 체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가 독재에서 민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독재 시절에 강압적으로 구속하고 강압적으로 형 때리고 이런 거를 반성적 의미에서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것이 피해자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나는 오늘 피해를 입었는데 내일 보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아무런 지장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SNS 활동하고 보니까 구속도 안 되고 실형도 안 받고 집행유예 받았다는데 그렇게 데미지도 없는 것 같고 이것은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형벌에 있어서 피해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형벌이 지나치게 낮게 나오지 않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 그런 게 이제 뭐 형벌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게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예를 들면 스토킹으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스토킹 범죄의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아까 얘기했지만 한 번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맞는 스토킹 범죄에 맞는 양형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특별하게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스토킹 처벌법이 되게 제대로 작동하는 게 중요한 게 뭐 아까 말씀드린 연장조치의 사고라든지 연장이 문제라든지 병과를 한다든지 같은 여러 가지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킹 관련한 법을 따로 만들었던 것은 형법으로 다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이 법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경찰은 무섭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한국 경찰도 무섭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반은 농담으로 얘기를 하신 건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거,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거, 그걸 어겼을 때 데미지가 약하다는 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판사가 적극 금지하지 마라 하면 그것의 중대성이나 심각성을 가볍게 생각해요. 경찰이 적극 금지하지 마십시오 하면 그 경찰의 조치를 우습게 생각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거 적정하게 행사하는 권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어겼을 때 데미지를 가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식의 생각이 듭니다. 스토킹 범죄도 마찬가지고. 네, 시간이 거의 이제 11시 반이 다 돼서 두 분 토론자분들께 마무리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었던 건데요. 지금 사법 절차를 강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스토킹 범죄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인지나 인식 수준이 지금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해를 하면서도 본인이 가해자인 줄 모르고 피해를 당해도 이게 스토킹 범죄인지 잘 모르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약간 일종의 교육 과정에도 들어가야 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고 특히 온라인 스토킹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적으로 좀 경각심이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정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뭐 굉장히 아주 루틴한 답변이 있죠. 일단은 사실은 이게 다 일맥상통합니다.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들 혹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일맥상통한 점이 많이 있고요. 뭐 교육 과정에서 당연히 다뤄야 되고요. 이게 스토킹이고 이게 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고 그것이 뭐 온오프 라인을 가리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어떤 행동들은 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인 인식으로 깔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좀 더 나아가면 그것이 범죄 행위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가질 수 있도록 뭐 교육, 캠페인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보호 방안은 아이들이 죽어나갈 때마다 강화되어 왔다는 얘기겠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든 범죄도 그렇습니다. 성폭력 범죄, 스토킹 범죄도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육으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꼭 사람이 죽어나가고 살인사건이 벌어져야 전 국민적으로 관심도 있고 생기고 공분도 생긴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대하는 거 있잖아요. 갑질이나 물건이나 이런 걸로 대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으로 대하고 사람은 존귀한 것이고 이런 식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깔려야 되는데 왜 경제적으로는 풍요해지면서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물건처럼 뭐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처럼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가는 그런 사회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은 오히려 힘이 없고, 그러니까 완력이라는 측면에서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어떻게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데 제가 법현실에서 보는 거는 힘이 없으면 밀리고 당하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거에 기반해서 모든 것들이 법 체계가 쌓여져 가는 느낌입니다. 저는 어쨌든 전체적인 법 체계보다 우리 개개인의 현실에서 내가 있는 조직이나 사회에서 몸이 약해서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아동이라는 이유로 피해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한 번 정도 다시 생각해 보시고 한 번 정도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는 그게 사실 최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정은 기자님. 거의 사실 마무리 멘트처럼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뭐 하나만 그냥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드리면 사실 여러 가지 사건을 계기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늘 토론회처럼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정순승 의원님이나 정수현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걸 가장 좀 우선적으로 해야 또 다른 비슷한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저는 우리가 일단 예. 법을 똑바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입법 보니까. 네. 전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그러니까 한 명의 범죄자를 막아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 어렵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발생하는데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에 남은 자들이 그 어떤 사태의 유익을 보는 거죠. 법주 개정되고 어떤 국가 재정도 쓰일 테니까요. 그래서 너무 송구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각자의 현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한마디 정도 해줄 수 있는 그 정도? 그게 사실은 굉장히 더 강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는데 혹시 네 분 여기 연단에 계신 분들 가운데 꼭 이 얘기는 하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글쎄요. 그 입법을 아까 우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제도를 만들어야지 그 제도로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것이 마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도로부터 시작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우리 사회 전체에 그런 관심을 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아주 기본적인 말씀, 아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그런 약자에 대한 어떤 무관심 혹은 폭력 이런 것들을 용인하지 않는 것, 정말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것, 돈 중심의 사회가 안 되도록 하는 것, 뭐 이런 너무나 기본적이고 어쩌면 도달하기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 지점을 향해서 다 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제도는 좋아질 겁니다. 제도는 좋아질 거고 초기에 제도에 들어가는 재정도 넉넉하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제가 10년 동안 성폭력 피해자 국선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제도 초기에 세팅이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부실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이 뭐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이 내려가면 그 제도에 투입되는 돈 자체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도의 변혁도 봐야 되고 제도가 풍성한 재정으로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 지금 한두 달 이렇게 들끓는 거? 그러면 지금은 구속이 잘 될 거예요. 지금은 되게 선고도 중하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내년은 어떨까요? 내후년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아이러니한 게 사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저도 이 토론에 앞서서 들었습니다. 스토킹은 당해보지 않으면은 그 피해자가 어느 정도로 아프고 힘들게 느끼는지를 알 수 없다. 근데 저희들이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피해자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또 피해자들을 위해서 가장 활발하게 나서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조금 더 넓고 또 조금 더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자리가 되었기를 저희는 바라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상에서 계속해서 질문과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상당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연단에 계신 네 분께도 이후에라도 한국여성기자협회 유튜브 채널에 꼭 가셔서 한번 오늘 이 토론회 내용을 짚어보시면서 올라왔던 내용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이 사회가 스토킹과 관련해서 발전할 길로 가는 그 과정에서 정말 그들 바탕으로 더 큰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현행법 그리고 정부 개정안의 맹점을 앞으로 개선시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자리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여성기자협회 회장님 이하 관계자분들 그리고 온오프라인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또 함께해 주신 연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